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노화입니다. 정말 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주민등록상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나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정말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정말 심하게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심하게 거꾸로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아마 주변에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이 뭐 어떤 연구를 발표했냐면 2026년 5월입니다. 5월에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 5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실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들 우리가 이제 먹게 됐을 때 안 좋다라는 거 그런 연구도 이제 많이 됐었는데 또 어떤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 뭐 카드뮴, 중금속 납, 뭐 예를 들어 과부로 화합물 각각이 미친 영향들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또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복합 독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노출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산물 하나만 먹어도 그 안에 중금속 카드뮴도 좀 있고 카드뮴 납도 있고 과불화물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종합적으로 노출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집니다. 잘 쌓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혼합 노출되는 게 사실인데 이 혼합 노출의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본 건 아니고 이 연구진은 노화, 오로지 노화에 미친 영향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게 되냐면 그냥 동물 실험이 아니에요. 뭐 동물한테 왕창 먹여보고 한 실험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분석하는데 미국 성인 50세 이상 그리고 약 1000명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화 지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 지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 중금속 중에서는 카드뮴과 납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과불화물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연구진은 7개. 보통 과불화물이 4,000종이 넘어요. 쓰이는 게.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7개만 선택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밝혀보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짧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였냐면 흥미로운 거는 각각 안 좋은 거에 많이 노출될수록 뭐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가장 강력하게 노화를 촉진하는 거는 바로 카드뮴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금속 카드뮴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일수록 실제 생물학적 나이가 높아지더라. 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명확히 밝혀냅니다. 사람 통해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뭐냐면 중금속 납인데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카드뮴보다는 영향이 좀 덜하더라라는 것까지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로화물 PFAS라고 하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기야 있겠죠. 있기야 있는데 이런 앞서 말씀드린 중금속들 있죠. 카드뮴 납에 비해서는 영향이 매우 낮다라. 또 낮고 그다음에 좀 약간 결과 일관성이 좀 없더라. 좀 복잡하다라 말을 하고 있고 다만 과부로화물 7개를 조사했는데 7개 중에서 하나 PFNA라는 게 있거든요. 네. 참고 우리나라가 관리도 안 하는 과부라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PFNA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확실히 노화가 더 많이 진행돼 있더라라는 그거 하나는 명확하다라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혼합 노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저런 거 노출되는 총량 있죠. 예, 총량. 혼합 노출됐을 때 총량으로 해서 혼합 노출 효과를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실제 저런 혼합 노출이 많이 될수록 혼합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단일 노출보다 혼합 노출이 많이 될수록 확실히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더 노화를 촉진한다. 확실히 상관계 있다라는 걸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히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각각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안 좋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역시 예상하신 대로 혼합 노출돼도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합 노출이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를 더 촉진한다고 알려졌으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흥미로운 결과는 뭐냐면 뭐가 흥미로웠냐면 중금속 카드뮴 있죠. 당연히 중금속 카드뮴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당연히 우리가 많이 노출돼 있으면 노출될수록 더 뭔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그런 비례관계 용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카드뮴은 그렇지 않더라.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낮은 용도로 노출됐던 사람과 카드뮴이 들어오면 잘 안 빠지거든요. 이제 축적되는데 그럼 낮은 농도 축적된 사람과 중간 농도 축적되는 사람들 이 보면 확실히 그 정도 수준까지는 거의 이제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확실히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이제 노화가 이제 증가하는데 문제는 더 높은 농도까지 올라가면 더 비례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땐 증가세가 좀 둔화되더라. 예, 그런 것까지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낮은 농도로 노출돼도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화를 촉진하는 아주 안 좋은 유해 중금속이고요. 실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드뮴 중금속인 카드뮴이 당연히 수산물에서 높게 나옵니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산물이 높게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염도가 특이하게 높다라고 아예 정부에서 콕 집어서 보고서에 실은 바가 있죠. 얼마나 높냐면 돼지고기, 뭐 소고기랑 비교해 봐도 일반 축산물 대비 카드뮴 오염도가 약 500배 육박할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전혀 놀랄 게 없는 게 일단 육지에선 당연히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는 폐수가 나오잖아요. 강과 바다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육지가 오염원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육지에서 가까운 데서 양식할수록 저런 중성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거는 뭐 이상한 건 없어요. 예. 뭐 어떤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구속 납에 대해 살펴보면요. 사실 중구속 납은 그다음 연구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연구 많이 됐고 자료가 넘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신경의 영향, 신경계통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제 노화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구속 납의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된다는 건 이제 상식인데 정부에서도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가장 최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히 수산물에서 높게 나옵니다. 중금속 납이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거는 뭐 이상할 게 없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가공식품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거의 수산물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게 오염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오염도는 오염도인 거고 노출 기여를 봐야죠. 예, 노출 기여를 보니까 수산물이 가장 오염도가 높지만 실제 사람한테 기여하는 기여율은 가공식품이 1등이었습니다. 가공식품 1등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수산물 먹는 양보다 가공식품 먹는 양이 많죠. 실제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가공식품 많이 먹잖아요. 요새는 밀키트라고 해서 정말 단순히 그냥 데펴서 먹으면 되는 뭐 그런 음식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공식품 많이 먹다 보니까 농도는 좀 낮지만 먹는 양이 많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빠지잖아요. 잘 그러니까 쌓이다 보니까 노출 기여율 1위는 바로 가공식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보다 신선식품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죠? 근데 실제 이 결과를 보면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자, 실제 그럼 가공식품이라는 게 근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조사했을 때 그 가공식품 품목들입니다. 보시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게 이제 거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도 정부가 등수를 매깁니다. 랭킹을 매겨봤어요. 어느 게 가장 노출 기여율이 높은가 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노출 기여 1위는요. 가공식품 중에서 1위는 바로 음료수였습니다. 음료류가 1등이었어요. 전체 품목 다 더해서도 전체에서도 음료수가 1위였고요. 가공 음료수가 2위였는데 이런 가공식품 중에서는 가공 음료수가 1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가공 음료수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납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납은 검출될 수 있는데 굉장히 낮아요. 낮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마시죠. 또 제가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있다 보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보잖아요. 그럼 정말 일반 물 있죠. 물보다 오히려 저런 가공 음료수를 훨씬 더 많이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뭐 거의 그냥 이런 가공 음료수 달고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또 실제 많이 판매되잖아요. 이런 가공 음료수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 노출 기율 가공식품 중에서는 1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카드뮴이나 납이 일단 높게 나오는 거는 일단 수산물인 건 뭐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정말 몸에 좋은 성분도 많지만 워낙 중금속도 요즘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또 과불암물 농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섭취량과 섭취횟수는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굴이 아주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중금속 납이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가공 음료수가 더 기여율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선식품 좀 섭취량 늘리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당연히 노화에 각각의 어떤 안 좋은 중금속이나 과불암물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졌었지만 실제 혼합 노출됐을 때 혼합 노출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물학적 노화도 촉진된다라는 게 밝혀진 것만큼 또 식습관에 좀 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주제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